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언더스탠딩 2부 시작하겠습니다. 네. 많이 뛰어왔다니 기다리셨죠? 숨차네요. 네. 네. 오늘은 또 유익한 걸 준비했습니다. 뭐 그건 늘 그런 거고요. 요즘 신문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뭔지 압니까? 신문에 경제신문에 예. 요즘 다들 라스베이거스에 가서 CES를 보고 있느라고 예. 뭐 언론사들마다 죄다 가가지고 뭐 이런저런 기사 쓰는데 뭐 우리도 가고 싶지만 가고 싶죠. 가고 싶지만 못 갔기 때문에 대신 CES에 요즘 요런 재밌는 얘기들이 있더라. 있다. 요걸 박정호 교수님한테 대신 좀 얘기해달라. 들어보려고? 3프로TV가 아직 그쪽에 아무도 못 보냈잖아요. 내년에 저 가면 안 됩니까? 저 한 3번 갔습니다 예전에. 이제 그만 가요. 그럼. 그래서 아침에 저도 오면서 출근하면서 3프로TV 예. 듣고 보면서 오는데 예. 아유 CES 별거 아니에요. 가서 애들 뭐 이상하게 그냥 꿈만 꿔.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쨌든 네. 세계 비즈니스의 또 흐름을 보여주는 CES 콘텐츠는 오늘 뭐 딱 박정호 교수님 요걸로 일단은 인트로덕션을 마무리하고 예. 이제 다음 주 뭐 올해 주말쯤 되면 슬슬 이제 가서 보고 오신 분들이 막 쏟아져 들어옵니다.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런 분들 중에 선별해서 또 잘 섭외해서 네. 마치 여러분들이 갔다 온 갔다 온 마냥 것과 똑같이 예. 느끼실 수 있게 해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은 박정호 교수님 교수님. 예. 잠시 후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네. 오늘은 라스베이거스 안 가보신 이 프로와 함께 CES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솔직히 라스베이거스가 미국에 어디쯤 있는지 지도로 찍으라면 몰라요. 솔직히 잘 몰라. 도박의 도시 라스베이거스. 박정호 교수님 만나봅니다. 어흥야홍님께서 네. 일단 오늘은 박정호 정도로 만족하라는 거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십니까? 딱 내 마음이 그 마음이야. 네. 모셔보죠. 명지대학교 박정호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꽁 대신 닭에서 오늘은 닭을 맡으셨습니다. 예, 뭐 제가 땜빵이 하면서 좀 본 게임 들어가기 전에 스키다시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도 CES 많이 가보셨습니까? 예, 저도 통산 세봤더니 한 3번 갔더라고요. 3번. 네. 안 기자는 몇 번? 저도 3번 가봤습니다. 야, 이 프로만 빵. 진짜 힘듭니다. CES 진짜 전시장이 넓어서 정말 취재하기 힘들어요. 킨텍스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킨텍스. 거기도 되게 넓습니다. 예. 오늘은 무슨 CES 뭐 워낙 다양해가지고 맞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실지 모르겠어요. 뭐 역시 기술적인 부분하고 이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먼저 이걸 얘기하려면 도대체 2억 말리 그것도 라스베가스라는 도시에서 열리는 우리로 번역 굳이 하자면 가전 박람회에 왜 매년 전 국민이 또는 전 산업계가 이렇게 CES 이런 주목을 해야 되느냐 요거부터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유가요. 네. 1월 달에는 네. 원래 뉴스거리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 할 줄 알았어요. 원래 뉴스거리가 없어 진짜. 이거는 사실 새해가 됐다는 거 말고는 별 뉴스거리가 없어요. 그런데 마침 미국에서 그런 박람회를 해. 네. 이야 뭐 전 세계 미디어가 그냥 감사합니다죠. 별거 아니지만 와 차에 문이 열립니다. 뭐 그런 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의외로 설득력 있는데요. 아니 정말 그래서 킨이란다 CES도 시즌을 딱 그렇게 선택하는 거예요. 다른 뉴스 없을 때. 그럴만하네요, 진짜. 네. 네, 좀 그거보다는 그래도 뭐 좀 뭔가 있는 척하는 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게 어쩔 수가 없이 CES를 봐야 내 다음 먹거리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전 세계에서 없는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회사는 몇 안 돼요. 그러니까 새로운 판을 만들어내는 것은 정말 몇 안 됩니다. 네.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이해를 시켜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우리 스마트폰하고 피처폰 좀 비교를
해봐 드릴게요. 예. 우리 예전에 뭐 저기 애니콜 썼을 때 그때 뭐 이건희 폰이든 연하햅틱이든 이런 거 썼을 때 그거 휴대폰 샀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요. 예. 사고 나서 이렇게 그 뭐냐 휴대폰 올려가지고 화면 보면 우리가 부탁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삼성이든 LG든 뭐 펜테겐 큐리텔이든 간에 그런 회사들이 그 안에 게임도 한 두세 개 만들어 넣어놓고 뭐 예약 기능하는 것도 넣어놓고 뉴스 보는 그런 소프트웨어도 개발해서 넣어줬어요. 예. 그건 뭘 반증하는 거냐면 그들도 이 휴대폰이 들고 다니는 컴퓨터가 언젠가는 될 것이다라는 걸 유추하고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어느 누구도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 같이 원활한 소통 수단과 다양한 기능을 그 제공하는 휴대폰을 만들어내지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그거를 만들어내는 게 뭐 약간 비즈니스 모델이든 기술적인 거 이런 걸 떠나서 적어도 그 정도의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휴대폰의 파급 효과를 만들려면 우리가 흔히 부르는 빅테크 기업에서 먼저 판을 깔아줘야 예. 전 세계에서 100만 명이든 500만 명이든 1000만 명이든 그 기본 유저를 바탕으로 세일즈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새로운 판을 여는 어떤 앞으로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제일 좋은 장이 바로 CES예요. 그러니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야 빅테크 기업이라는 게 저런 걸 한다고? 그럼 저게 열렸을 때 우리는 뭘 납품하면 돼? 아, 그런 걸 봐야 된다. 그렇죠. 뭘 무슨 앱을 개발하면 돼? 그걸 보고 미리 대비할 수 있는 제일 절호의 찬스가 바로 여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이야 어떻게 보면 호기심 어리게 미래지향적인 디바이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냥 와 하면서 보는 거지만 예. 정말 기업체들 입장에서는 저 같은 사람들 돈 줘가서 보내면서 한 부스 한 부스 특히 뭘 보고 리포트 해달라 이렇게 돈 줘가면서까지 그거를 관찰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에 있는 거예요. 와. 돈 받고 갑니까? 돈 받고 가죠. 우와. 저뿐만 아니라 기술 경제 이런 거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을 네, 가서 섭외해서 가서 직접 누구 인터뷰도 하는 것도 정리해오고 그다음에 이런 것까지 다 부탁을 합니다. 야. 이게 첫 번째. 정작 중요한 분들은 한국에 계시고. 그렇죠. 네. 이프로님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전시장 힘들다니까요. 넓어가지고 다니기. 네. 중요한 건 알고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예. 그렇다면 올해 CES에서는 어떤 큰 화두가 열렸느냐 이제 이거부터 좀 살펴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예전에 CES 우리 안 기자님 가셨을 때도 네. 그때 오프닝 세레모니 가장 상징적인 거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뭐였나요? 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서 하고 그랬죠. 그럼 옛날에 가셨구나. 네, 전 옛날에 옛날에 가신 거구나. 예. 요즘은 CES에서 오프닝 세레모니 할 때 예. 그런 거 안 하고 다 모빌리티입니다. 모빌리티. 이제는 자동차가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예요. 예. 그리고 CES 그 행사 기간 동안 CES 전시관 말고 바깥도 뭐가 이렇게 막 전시하고 막 볼 걸 많이 주잖아요. 예. 올해도 역시 모빌리티였어요. 하나의 큰 화두는 자율주행 뭐 예. 등등등. 그래서 그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서 이 소리 하면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뭔 소리냐 이렇게 얘기하실 텐데 메타버스였어요. 메타버스요. 이것도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오늘 무차별한 공격 부탁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예. 이걸 얘기하면 더더욱 투자하시는 분들에게는 뭔 소리냐라고 하실 건데 네. 디지털 헬스였어요. 디지털 헬스. 예. 이 세 가지가 가장 메인스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이거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방향성 그런 거는 친환경, 지속 가능성, 양극화 완화 이런 어떤 가치적인 부분이 좀 부합이 되는데 네. 가장 가장 이번에 부스를 카테고리를 나누자면 방금 말씀드렸던 모빌리티,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케어입니다. 어떤 느낌이 듭니까? 뭐 그게 새로운 느낌이 안 듭니다. 그치? 어. 그게 우리 인류가 지금 직면한 문제입니다. 2023년 CES에서 예. 뭔가 미래를 짊어질 신기술이라고 나온 게 모빌리티, 메타버스, 디지털 헬스? 다 들어봤어. Will that be all? 야, 좀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자세히 들어보면 뭐가 있겠지. 네, 일단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기조 연설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하나하나. 그러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실 그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 같이 들어가려는 그 많은 그 뭐라고 해요? 테크노 스트럭처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각 분야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저같이 뭐 능력 없어서 그런 부름도 못 받고 예. 바깥에서 이제 거강꾼 노릇이나 하는 사람들 막 찾아와요. 정호야, 뭐 좋은 키워드 없니? 좋은 슬로건 없니? 이런 걸 많이 합니다. 그러면 친한 지인이고 그러면 제 소견을 조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그때 제가 꼭 같이 첨언하는 게 있어요. 대통령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슬로건, 새로운 캐치플레이그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다. 예. 그런데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걸 찾는 게 아니라 기존 것을 더 웰메이드하고 정교화하는 작업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마무리하는 거다. 예.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근데 사실 투자에서도 똑같아요. 몇 개월 안에 투자해서 또는 단순히 테마주라고 흔히 부르죠. 이런 것들을 추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슬로건과 새로운 단어를 찾아다니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뭐 영업이익률이라든가 매출액 뭐 상승률이라는 뭐 재무적인 지표에서 설사 성과가 없다 하더라도 충분한 금융적인 부분에서 투자 성과를 낼 수가 있어요. 바람은 일 수 있죠. 바람. 그렇죠. 그런데 그것은 진짜 중장기적인 투자로 가져갔다가는 낭패를 볼 때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보다 회사를 하나하나 경영하는 사람들하고 더 친분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3프로에 와서 단 한 번도 종목 추천이나 뭐 이런 금융적인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그 CEO들의 마음은 진짜 한 땀 한 땀 따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땀 한 땀 따는 사람들에게는 어떨 때 더 기회로 보냐면 CES에서 저번에 나왔던 키워드가 그대로네. 그 저저번에 나왔던 키워드가 그대로네라는 건 그럼 안 돼요. 아니죠. 그러면 CEO들 입장에서 이건 진짜 돈 되려나 보다. 돈 되기 직전인 거예요. 아하. 산업이 드디어 만들어지기 직전에 뭔가 부수적인 것까지 계속 붙어가기 시작했다라는 시그널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고서를 정치학에 가서 써달라고 했었을 때는 예. 유사 키워드가 거의 반복해서 몇 회 나왔을 때 그럼 드디어 제가 돌을 던져도 될 때가 된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선도적인 기업들 뭐 애플, 구글, 뭐 테슬라 같은 CEO가 선도적인 사람들은 예. 없는 무주공산에 자기가 주파수 던지면서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중견기업, 중소기업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그런 큰 회사들을 팔로우해야 되는 회사들은 절대 첫 번째 슬로건에 같이 가면 안 돼요. 그거는 오히려 이제 막 코스닥에 상장 노려보려고 하는 스타트업들 있죠. 예.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작년이나 몇 개월 전에 나왔던 키워드들도 들고 오면 VC에서 외면당해요. 예. VC가 가장 원하는 건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키워드예요. 그래야 그 리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결이 다른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자, 그러니까 제가 이번 CES를 저 같은 사람은 좋아하는 이유는 야, 모빌리티 또 나왔네? 모빌리티 산업 드디어 대불만 하나? 이렇게 보는 거고 메타버스 그렇게 뜬구름 잡고 뭔 개소리냐 헛소리냐 이런 거 많이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내용들을 귀결해 보니까 메타버스라는 키워드로 모을 수가 있거든요. 야, 그럼 슬슬 뭐가 움직이려고 하나 본데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죠. 네. 전혀 관점이 새로운 달라요. 해석인데. 네, 전혀 관점이 달라요. 이야. 어. 그러니까 박정호 교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그럴듯하냐? 오늘 뭐 좀 괜찮아? 새로운 키워드가 나오면 새롭다는 걸로 팔고 식상한 키워드가 나오면 야 이게 진국이야 하면서 팔고. 그러니까 나 완전 설득력 있어. 나 완전 토했어. 지금 나 진짜 설득력 있어. 이야. 다 팔아 다 팔아. 야,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재고 관리에 정말 세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기분이 좋았다. 예. 불황에는 어떤 새로운 판이 열려야 되는데 판이 열리려고 하는 것들이 좀 괜찮아 보인다. 이게 있었고요. 이게 제 관점이에요. 동의 안 하셔도 상관없고. 그럼 이제 네. 하나하나 찾아서 예. 일단 기조 연설들은 다 진행이 됐으니 그거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기조 연설에 참여한 회사들이 AMD CEO
리사수가 직접 예. 기조연설했고요. 예. BMW 회장이 이제 와서 또 저기 기조연설했었고 존 디어 이분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3프로 애청자분들이야 워낙 예. 고수들이시니까 농업기술 회사죠. 예, 농기계 만드는 이분이 또 나와서 기조연설을 했었어요. 예. 그분 말고 이제 뭐 또 다른 분들도 있는데 자, 요 세 분을 제가 크게 주목했었는데요. 예. 먼저 AMD CEO의 발언을 저는 이번에는 조금 실망스러웠어요. 왜요? 네, 이분이 얘기하고자 하는 가장 모토의 내용은 뭐냐면 고성능 컴퓨터, 그다음에 클라우드하고 슈퍼컴퓨터의 효율성이 앞으로 우리 인류에게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을 얘기해 주셨고요. 그 과정에서 물론 소소하게 AI라든가 게이밍 영역에 대해서 AMD가 어떤 준비를 하는지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도 얘기를 해 주셨어요. 크게 두 가지예요. 본인이 큰 회사의 CEO로서 미래를 보는 관점하고 지금 우리 회사가 하는 비즈니스 영역이 두 가지인데 이 미래를 보는 관점에서 클라우드하고 슈퍼컴퓨터를 얘기한 게 과연 앞으로도 약발이 먹힐 거냐라는 부분에서는 좀 퀘스천 마크가 많아요. 요거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먼저 지금까지 그 반도체를 비롯해서 데이터 산업이라고 부르는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헤게모니를 잡고 있는 회사들은 다 빅테크 기업들이었는데 네. 그 빅테크 기업들의 공통점이 서버를 장악하고 있다는 거예요. 서버. 네. 네. 쉽게 얘기해서 이 기자님, 안 기자님, 저 네. 우리들이 쓰고 있는 여러 가지 그 뭐랄까 디바이스들이 뭔가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 커넥티드 돼야 되고 그런데 이거 하나하나 단말기 기계를 낮추면서 우리가 쉽게 커넥티드 할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데이터를 누가 뭘 생성하고 뭘 만들고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관망하고 관리하는 방법은 중앙집권화하는 거예요. 클라우드로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각각 자신들의 메인 서버에 예. 다 받아가지고 이 기자님은 요즘 그런 걸 관심 있구나. 안 기자님은 요즘 그렇게 하네. 그런 걸 다 보고 그리고 다시 소통할 거 소통해주고 연산해줄 거 연산해주는 게 예. 진짜 힘의 중심에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요즘 뭐 이거로 비유할 건 아니지만 예를 들면 우리 가끔 휴대폰 보면 깜짝 놀랄 때 있잖아요. 낚싯대 바꿔야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너 낚싯대 필요하지? 네, 맞아요. 떠요 추천이. 그런 걸 보면 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뭐 도청을 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바로 그러한 고객의 니즈라든가 산업의 변화를 먼저 캐치하려면 데이터를 직접 중앙 서버에서 관리하고 들여다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들여다보진 않는다고 하지만 예. 그런 환경을 구축하는 게 유리해요. 예. 그런데 앞으로 전개될 세상은요. 이게 실질적으로 워킹할 수 있을까에 대한 굉장히 강한 퀘스천 마크들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중앙 서버에서 연산을 하고 처리하고 그리고 많은 전 세계 데이터들을 중앙으로 모은 다음에 다시 딜리버리하는 이 구조는 예. 정확도에서 70-80% 처리에 있어서의 약간의 지연이 있어도 우리 모두 익스큐즈를 해줬어요. 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어떤 앱을 눌렀거나 엔터를 쳤어요. 그래도 바로 값이 뜨지 않고 한 2-3초 로드 걸릴 때도 있잖아요. 예. 그래도 우리는 뭐 곧 뜨니까 하고 2-3초 정도는 우리가 익스큐즈 해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번 CES에서 만들고 있는 화두 중에 또 한 축인 모빌리티. 이 모빌리티 분야에서는 2-3초의 딜레이가 있다? 말이 안 되죠. 난리가 날 일이죠. 네. 아직은 아니지만 자율주행인데 예. 그 자율주행을 하는 자동차가 판단을 2-3초 늦게 하면 이건 사고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에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연산이라는 건 딜리버리가 딜레이가 있으면 안 되고 예. 정확도의 7-80%의 정확도를 대충 우리 시각이라는 건 그렇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대충 뿌려주는 걸로 우리가 오케이 할 수가 없어요. 지나가는 게 사람인지 동물인지 아니면 마네킹인지를 정말 100%의 정확도를 확인해서 전달해주지 않으면 이 연산 처리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자, 그렇다면 전 세계에 있는 것을 특정 메인 서버들이 있는 거점 지구에서 전부 처리해서 다시 보내준다? 이거는 지금까지의 기술로는 진행이 안 돼요. 더 빨리 하거나 더 빨리 하고 더 정확히 해줘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그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빅테크 기업들, 지금 AMD는 우리가 흔히 빅테크라고 안 부르죠. 예.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각 국가나 자신들의 데이터 처리의 거점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정보통신 회사하고 제휴를 온라인을 많이 맺어요. 예. 대표적으로 버라이존이라든가 AT&T라든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한국에서 자율주행을 한다든가 뭐 인공지능 연산을 할 때 자신들이 뭐 구글 메인 서버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SK텔레콤이든 LG U+든 이런 데랑 제휴해서 예. 여기 데이터 센터에서 바로 여의도에선 바로바로 보내주고 바로바로 처리를 해야 딜레이 안 생기고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지. 우리 저기 뭐 시애틀에 있는 뭐 저기 거기에서 처리하는 건 이건 안 된다. 이런 인상들이 있는 거죠. 예. 바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AMD CEO가 클라우드하고 슈퍼컴퓨터의 효율성 이런 것들을 역설하는 것은 저는 CEO로서 자신들 회사의 미래에 큰 지장물에 대해서 이미 뭐 하는 거다? 섀도우하는 느낌을 더 많이 받았어요. 섀도우? 그러니까 회사에 가는 길이 어둡고 미래지향적이지 않을 때도 예. CEO는 어떻게 해야 돼요? 회사 홍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이 AMD CEO 스스로가 지금 예를 들어서 MS가 버라이존하고 제휴를 맺는다든가 구글이 AT&T하고 제휴를 맺어서 이런 행보를 하고 있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본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었던 굉장히 고난도의 슈퍼컴퓨터 기술이라든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쪽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이 산업 생태계가 갈 것 같은 우려도 있기 때문에 주가도 방어하고 이런 쪽도 나름대로 인류에게 기여할 수 있다라는 자기 방어, 이 자기 방어 기제도 좀 섞여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는. 네. 오히려 AMD CEO의 이 발언 말고요. 다른 현장의 부스에서 전개되는 흐름들은 오히려 엣지 컴퓨팅에 더 가까웠어요. 실제 발표되는 내용들을 보면. 예. 이 엣지 컴퓨팅은 중앙 집권적인 게 아니라 연산이나 처리에 분권화를 지향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CES의 컨퍼런스에서 가장 저는 대척점에 놓인 발언을 기조연소는 중앙 집권을 더 얘기하는데 실제 각 부스에 있는 여러 가지 지향점들은 자체적으로 연산하는 능력들에 대한 배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술, 완제품, 소프트웨어 지원 이런 것들을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죠. 근데 엣지 컴퓨팅이라 뭐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서버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각자 알아서 한 그걸 뭘 개발할 게 많이 있습니까? 그냥 지금 각 PC에서 열심히 한다. 좋은 뭘 넣는다. 그러려면 CPU가 더 많이 필요하지는 않아요? 더 많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가는 게 AMD 입장에서는 좋지 않습니까? AMD가 계속 추진했던 건 요 단어에서 나온 것처럼 슈퍼컴퓨터, 엣지 컴퓨팅은 많은 연산을 그 각각의 디바이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럼- 로컬에서 그렇죠. 간단하게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이거의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는 거예요. 예. 요 하나하나의 슈퍼컴퓨터를 넣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MD가 더 부가가치 있는 차별화된 경쟁력을 하는 방법은 본인들은 지금 하고 있는 방금 말씀드렸던 연산 능력의 고도화인 아주 고부가가치 CPU를 이제 지향하고 있는 모습을 천명한 건데 네. 실제 많은 부분 아주 루틴한 연산들은 엣지 컴퓨팅에 있는 어떻게 보면 저사양의 CPU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거를 오히려 더 우리가 이렇게 원활하게 이 디바이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들었습니다라는 걸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하나 제가 느낀 흐름이었고요. 예. 두 번째, BMW 회장님이 나온 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모빌리티를 통한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의 융합 요거를 이제 모토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거는 저는 큰 방향성을 제시한 거에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는데 BMW가 그 사업에 선봉에 섰거나 그 사업을 제일 먼저 만들어낼 회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이 얘기를 다 듣고. 예.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저는 뭐 공학도가 아니니까 비즈니스 예. 하는 사람이니까 예. 비즈니스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 비즈니스를 할 때는 그 사람이 한가하거나 많은 시간을 체류하는 곳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놓고 훅을 걸었을 때 제일 잘 팔리겠죠. 예. 그런데 앞으로의 상황을 보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저를 그래도 응원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네. 하루 24시간 중에서 우리가 잠자는 시간 8시간 잡고요. 예. 밥 먹는 시간 3시간 잡으면 한 근 12시간이 멍 때리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냥
허송 보내는 시간이라고 볼게요. 자유시간. 그러면 우리가 어텐션 하면서 뭔가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은 딱 12시간 남겠죠. 예. 근데 그 12시간 중에서 사실 저만 하더라도 이 프로님하고 안 기자님도 비슷할 것 같은데 하루 근 3시간 가까이를 차에서 보내요. 출퇴근하느니라고 하루 그렇죠. 왕복 1시간 예, 1시간 예. 보내죠. 뭐 여의도 왔거나 아니면 상암 가거나 하면서 또 조금 뭐 보내요. 그러면 12시간 중에서 3시간을 차 안에서 보낸다? 그러면 합치면 4분의 1이에요. 예. 근데 그 지금의 그 4분의 1은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실 아무것도 못 하죠. 운전하느냐 정신 없느냐라고. 라디오 듣고 그 정도 하죠. 어. 그리고 또 가끔 뭐 전화 통화 정도 해요. 네, 네. 그거 이상의 생산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원고를 쓴다든가 뭐 뭔가 공부를 한다든가 나의 레저 생활을 즐긴다는 게 실제로 많은 제약이 있죠. 예. 그런데 언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전국은 아니지만 지역 단위로 먼저 자율주행 또는 자율주행에 준하는 세상이 열릴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 유튜브도 보고. 방금 말씀드렸던 그 3시간 어. 그게 가장 우리에게 각각에 주어진 제일 자유로운 시간으로 바뀌어요. 왜? 일단 차 안에선 대부분 나 혼자 있을 때가 많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 혼자 있는 가장 아늑하고 가장 자유롭고 나 혼자 누구의 제약도 받지 않고 원활하게 쓸 수 있는 최고의 안락한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공간을 바탕으로 비즈니스를 안 한다? 이건 미래 사회 패권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공간의 플랫폼을 누가 갖느냐, 그 공간에서 물건을 누가 팔고 노티스를 누가 팔고 영상을 누가 보여주느냐가 이 다음 스테이지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각광받는 회사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거 이미 애플이 하고 있지 않아요? 가서 그냥 그 자율주행을 하고 있으면 나는 운전 안 해도 되면 휴대폰 보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겠지. 맞아요. 그런데 그 휴대폰을 차 안에서 완벽하게 나 혼자 있고 전면을 보면서 운전에 신경 쓸 필요도 없다면 누가 차 안에서 이걸 펴가지고 이걸로 보겠어요. 뭐가 디스플레이면 더 좋을까요? 넓은 거. 차 전장이 전체가 디스플레이면 훨씬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자연스럽게 네. 라디오는 진짜 라디오 들어야 돼서. 끝이 진짜 보이는구나. 아, 그리고 가끔 또 19금도 보고 그러는 텐데 안 돼. 안 돼. 안 돼. 자, 그래서 제 요지는 네. 바로 나 혼자 있는 가장 아늑한 그 공간을 세일즈에서 누가 장악하느냐가 지금 사실 전 세계의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사실 5년 전인가 6년 제가 연도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M&A가 일어난 게 하나 있었어요. 바로 월트 디즈니하고 폭스 TV가 합병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뭐 안 기자님이나 이 기자님 같은 경우는 뭐 미디어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보도가 많이 안 됐어도 굉장히 많이 아셨겠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회사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합병을 한 거였거든요. 예. 예. 근데 그 합병하고 나서 그쪽 관계자들이 언론 인터뷰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를 했었을 때 어떤 얘기를 했었었냐 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얘기를 그대로 반복해서 말하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이제 어느 순간인가 이렇게 인류가 가장 아늑한 시간을 아무 이유 없이 보내게 됐는데 그때 컨텐츠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디즈니, 두세 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는 팍스, 우리 둘이 합쳐서 제일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 더 많은 컨텐츠를 생산한다면 그 플랫폼이 어느 자동차든 어느 플랫폼 회사든 간에 그 안에 컨텐츠는 다 우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거를 보고 우리가 지금 미리 투자하는 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에 BMW에서 들고 나온 자동차뿐만 아니라 BMW 회장이 세세한 얘기로 더 언급한 게 거기에 더 가까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CES에서 그거 몇 년 전에도 나왔던 얘기예요. 예. 이거는 정치가가 아니에요. 정치가는 선언을 하면 끝인 거예요. 그걸로 많은 유권자도 선동하고 당선되면 그 뒤로 그거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 검사도 안 하잖아요. 근데 기업가는 그렇게 비즈니스 못해요. 그 비전이 있으면 한 단계 한 단계 밟아서 거기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말한 게 훨씬 더 정치하고 더 정교해졌고 더 근사해지기 시작했어요. 실제로 뭐 조금 보여준 게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일단 디스플레이 기술이 이번에 이거와 같이 결부돼서
보여주기 시작했는데요. 예. 일단 우리 실제 눈과 가까운 수준의 해상도를 보이려면 2000 ppi 이상의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거의 이제 뭐라고 할까요? 상업성을 담보한 수준으로, 그러니까 가격이 우리가 구매력이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대량으로 만들어진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자동차에 충분히 탑재할 수 있는 그 전기 자동차의 사양, 예. 전기가 충분히 공급되어야 되잖아요. 그거 영화 한 30분 보면 야 50km 가고 배터리 다시 충전해야 된다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전후방적인 요소들이 다 숙성당에 있었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언어적인 기반으로 그 소통하거나 자동차 자체가 하나의 컴퓨터가 돼서 감정적인 기복까지는 아니지만 뭐 어떻게 해줘 했을 때 다 생각해서 반응하는 것까지 전부 이번에 보여줬던 게 예전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었던 거죠. 조금 더 한 발 앞서갔다. 네, 그래서 차에 있을 때만큼은 그럼 자동차 제조사들이 네. 그 콘텐츠와 모든 것을 컨트롤하게 될 것이다. 아 그건 아니에요. 이 BMW 회장은 그런 세상이 열렸을 때를 대비해서 네. 우리 BMW라는 가장 어떻게 보면 전기차에 아직 뭔가 성과를 못 낸 것 같은 회사도 네. 그걸 알고 있고 거기에 적합한 차체 이 하드웨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삼성의 갤럭시 폰도 안에 소프트웨어라든가 플랫폼은 다른 회사 거잖아요. 예. 우리 BMW 똑같이 이런 움직이는 휴대폰을 잘 만들 수 있어요. 아내 거는 넷플릭스를 보든 그건 알아서 하시고. 뭐 그렇죠. 아내 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나는 이 삼성처럼 움직이는 휴대폰을 잘 만들 회사입니다라는 걸 천명했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이게 BMW 회장이 가지고 왔던 기조연설과 내용들이고요. 그 다음에 존 디어 회장의 농기계, 자율주행 농기계. 예. 이것도 중요한 우리가 시사점을 얻을 수가 왜 있어요. 농기계 회사에서 기조연설을 했습니까? 사실 그거 좀 그동안 특이하던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CES의 예전에 자율주행이니 뭐 오만 가지 그 엄청난 미래지향적인 기술을 화두로 뭐 발표하거나 기술적인 예, 세미나 예. 여긴 세미나를 보러 가는 거지 그 완제품을 보러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막 세미나가 여기저기 열리거든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근데 거기서 보면 뭐 인공지능 자율주행 아직 손에 잡히지도 않고 어떤 엔지니어나 어떤 분들은 자율주행 내 손에 장을 짓는다 그게 될 수 있다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제가 그분들의 판단이 뭐 맞고 틀렸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런데 그런 굉장히 먼 미래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했던 게 옛날 CES라면 지금은 그 사이에 자율주행과 AI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학습이 된 거예요. 그러니 야 그거는 지금 당장 얘기하기에 약간 빨라. 예. 아니면 지금 완벽한 자율주행이 되려면 차가 붙어 있는 센서로만 되는 게 아니라 도로나 도시 환경이 그걸 커버해 줘야 돼. 네. 그러니 전국을 자율주행이 되는 걸 하는 건 실질적으로 어렵지만 뭐 피닉스 도시처럼 여의도, 상암 이런 데는 여러 가지 도로의 뭐 보형물이나 이런 걸로 커버 쳐서 거기는 가능한 그 정도 수준이 제일 적합해. 뭐 이런 논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가 생겼잖아요. 그럼 이 자율주행과 관련돼서 가장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인더스트리가 뭘까? 근처에 사람이 함부로 안 다니고 도로 선을 지킬 필요가 없는 저 30분을 걸어가도 옥수수 밭만 있는 거길 갈아야 되는 농기계 이런 거 충분히 자율주행을 제일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산업 인더스트리인 거죠. 농기계 트랙터가 3시간 저는 뭐 러시아라든가 일리노이나 이런 데 가면 밀밭이나 옥수수밭이 세상에 1시간을 가도 옥수수밭만 나오거나 밀밭만 나온 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럼 트랙터로 그걸 갈아엎는다고 했었을 때 그 근처에 사람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고도의 센싱 기술로 주의 집중을 하거나 선별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할까요? 없어요. 움직이는 물체가 있을 때 딱 스탑하는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굉장히 견고하게 줄을 쓰고 사거리에서 좌회전 우회전 그걸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수준의 자율주행을 가장 산업적으로 적용해서 가장 직접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농기계인 거죠. 그리고 지금도 미국은요. 미국뿐만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농번기 때는 전 세계 모든 저개발 국가들의 시프트가 장난이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도 우리 계절 외국인 근로자라고 우리가 부르거든요. 예.
법정 용어예요. 예. 그래서 특정 농번기 때는 외국인들 비자를 TO를 열어주잖아요. 예. 와서 농사짓고 가라고. 예. 미국은 뭐 기계로 뭐 또 농약을 뭐 비행기로 뿌리니까 없을 것 같죠. 천만에. 이게 그 트랙터에서 다 뭘 하고 이걸 푸대로 옮기거나 트럭으로 옮길 때 그 틈틈이 다 손이 가요. 그래서 미국도 농번기 때 되면 그 멕시코 국경을 넘어서 일손을 제공하기 위해서 넘어오는 사람이 80만 명 가까이 돼요. 그러면 이 80만 명이 다른 말로 하면 기업가 입장에서는 뭐예요? 인건비죠. 그렇죠. 그런데 그 인건비 중에서 자율주행이라든가 뭐로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가장 직접적인 성과를 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도 자율주행 기술에 고도화되는 걸 특별히 더 R&D하는 게 아니라 몇 해 전부터 연구한 성과를 적정 기술을 활용해서 내 걸로 적용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재무적인 성과까지 단기간에 낼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벌써 이게 기술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가 기술 밖에 있는 사람들도 예. 몇 번 보니까 야 저거 니네 도로상에선 못 쓰지만 우리 농기계는 바로 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야. 아니 요즘 식당 같은 데도 서빙 로봇들 요즘 진짜 많이 쓰잖아요. 테슬라는 뭐 써서 뭐 줬네? 그 서빙 로봇이 진짜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천천히 가잖아요. 게다가 앞에 말씀하셨던 대로 앞에 뭐가 있으면 그냥 쓰고 없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없어지면 좀 쓰고 가고 혹시 좀 잘못 가도 뭐 큰 문제도 없고 가서 삐뽀삐뽀 하면 접시 이렇게 올려놓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엥 올려놓고 주인이 와서 알아서 해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많이 쓴다는 거예요. 가격도 싸고 네. 사람 쓰는 것보다 싸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요즘 식당 가면 그거 많이 보거든요. 예. 그 사이에 또 바뀐 거예요. 네. 여기까지 또 궁금하신 거 없으면 계속 진도 나가고요. 이쯤 되면 뭐가 좀 궁금하면 좋은 질문입니까? 지금 여기까지. 우리 막 빠져들어가지고 네. 마저 다 듣고 빠져들고 아주 있습니다. 난도질을 해주세요. 네. 근데 과연 이제 그러나 이제 돈이 되느냐? 음. 뭐가 돈이 될까요?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면 뭐 돈은 되겠죠. 아니 돈은 예를 되는데. 들면 농기계 회사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장착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라서 이미 나와 있는 거면 그거 뭐 어떤 농기계든 못 붙이겠습니까? 모듈 사다 붙이면 되지. 그게 돈이 되나? 제가 퀘스천은 그게 그럼 그렇게 대단한 기술이 아니면 농기계 회사한테 기조연설을 들을 만큼 그게 중요한 변화인가? 예를 들면 인건비? 식당에서 이렇게 잘 로봇이 이렇게 왔다 접시 나르는 로봇이 가는 게 우리가 뭐 일상적으로 많이 보지만 와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하진 않잖아요. 저는 그래서 이 CES의 관계자가 그것까지 보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요. 그냥 이 존 디어 회장이 발표하는 모습을 보고 아 누군가는 당분간 그래도 큰 근심을 덜었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사람들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지난 2, 3년 동안 뭐 우리 3프로 관계자분들은 저보다 더 투자 많이 하시는 분들이니까 예. 기억하시겠지만 자율주행이니 뭐니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들에게 엄청난 돈 또 저금리를 이용한 투자 예. 이런 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 회사의 주가가 팍 뛰었고 주목받았잖아요. 예. 근데 지금 그런 먼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회사들에 돈 집어넣는 분들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최종 5단계 자율주행 두 손 두 발 놓고 잠자도 그냥 운행하는 자율주행 예. 언젠가 우리가 하겠습니다 하고 투자 받아서 하고 있던 회사들 있잖아요. 그 회사들 이제 중간에 신규 투자 못 받으면 다 파산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중간에 징검다리를 넘어갈 수 있는 지금 수준의 2단계든 1단계든 3단계 수준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부분을 CES에서 알려주잖아요. 야, 니네 기술이 아주 완벽한 자율주행돼서 도로상에 다니려면 어렵지만 이런 데다 팔면 니네 그동안 개발한 걸로 세일즈할 수 있을 거야. 매출 올릴 수 있을 거야. 이런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화두들을 또 CES에선 배려하거든요. 늘 그랬어요. 근데 이번에도 기조연설에 그게 들어있기 때문에 예. 이게 무슨 엄청난 항상 오해하시면 안 돼요. 실제 비즈니스를 만드는 사람들은 엄청난 화두같이 제일 걱정되는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걸 또 새로 시작해야 돼? 예를 이런 거예요? 들어 진짜 저도 예전에 그 공공기관 종사했었을 때 예. 국책은행에서 아니면 정부 기관에서 뭐 창업자들 지원해주고 또는 예. 중소기업 중견기업들이 새로운 R&D 한다고 했을 때 또 투자해주는 거 심사하는 일을 제일 많이 하기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 심사위원들의 FM 아닌 FM이 있어요. 제가
세계 최초로 이 생각을 해왔습니다라고 하는 애는 먼저 거의 드랍되기 직전이에요. 세계 최초만큼 불안불안한 게 없어요. 그 이유가 오죽하면 당신 말고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하겠냐. 그렇죠.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전에 그거와 유사한 생각을 다 했었는데 하다 이게 다 안 됐어. 시장성이 없거나 아니면 하면 어떤 대체제로 인해서 제대로 워킹 안 된다는 걸 이미 검토해서 가다가 중도 백한 것들이 많았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실제 세계 최초로 그 생각을 해냈기보다는 수많은 트라이가 일어나다가 아 이건 아니었구나 백할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계 최초엔 투자하면 안 돼요. 원래는. 왜냐하면 처음 걸어가는 그 길에 일어나는 모든 시행착오 비용을 누가 다 감내한다? 세계 최초. 걔가 감내하는 거예요. 그 바로 뒤에 쫓아가면 되는데. 그렇죠. 그 바로 뒤에 쫓아가는 애는 아 저기까지 제가 다 실패한 거 보고 바로 여기서 캐치업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시장까지 숙성 단계로 올라왔다면 걔가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 최초라는 단어를 투자하시거나 CES에선 그런 거를 기대하시면서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CES에서 진짜 돈 될 만한 걸 보는 사람들은 세계 최초라는 설명하고 있는 뭐 안내 데스크나 뭐 진짜 CEO가 CTO가 나 설명하는 애들 있잖아요. 일단 다 스킵하고 지나가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 기억하세요라고 하는 친구도 있잖아요. 맞아, 너 기억해. 그럼 그 뒤로 어떻게 된 거야? 아, 그때 저희가 이랬는데요. 지금 더 이렇게 했어요. 그런 애들을 더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하여튼 설득력 있네. 보통 우리는 CES에 자기 돈 주고 가시는 분들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예. 듣다 보면 이제 갔다 온 비용이 아까우니까 예. 가능하면 이제 좋은 걸로 포장하고 막 그렇게 하는 콘텐츠를 주로 이제 봤는데 네. 안 가고 가고 싶었는데 못 간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러다 보니 예. 굉장히 냉철하고 중간중간 시니컬하기도 하고 그런 아주 날카로운 시선을 우리가 또 보게 그러면 되네요. 네. 중간 광고 한번 보고 쉬었다 가시죠. 알겠습니다. 자, 좀만 쉬었다 돌아오겠습니다.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이 기침을 하면 한국은 독감에 걸린다. 최근 중국은 지난 10년보다 더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주도하고 있는 중국 정부. 그들의 계획을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중국의 정책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만든 언더스탠딩 특강 시리즈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 중국 전문가 이철 박사의 강연으로 만나보시죠. 지금 바로 영상 아래 링크를 확인하세요.